인사드려! 짝!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청약이랑 경매, 공매, 그리고 파산자 공매까지 돈이 되는 다양한 투자들 많이 하고 있는 머니이슈 호스트 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효PD입니다. 민망한 거 다 시켜놓고 진짜 이거 해 빨리. 돈 벌리고 불리는 재미로 살고 있잖아. 자, 오늘 메인 주제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점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네. 가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 빼고 다 안 맞아. 부동산 투자하면은 좀 50대, 60대 목돈이 있는 분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어떤 걸 했고 어떤 돈을 또 벌 수 있었는지, 어떤 걸 추천드리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근데 항상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픈 내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부동산 자식도 있고, 또 저희가 겪은 시행착오를 보시는 분들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좀 저희가 성급한 면도 있잖아요. 조금 맞아.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은 맞아. 성급하게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맞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실제로 부동산을 이런 방법들로 샀다, 네. 이런 거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약 당첨 경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이루 저는 청약 실업파거든요. 실업하라고요? 네, 청약 극혐파. 왜? 청약이라는 희망 고문으로 청년들을 무주택을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다. 제가 그걸 다 깨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말 청약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청약을 전략적으로 하면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그리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당첨이 되는 경우도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러면은 청약 때문에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하는 여러 투자들도요, 청약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경매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청약만 기다리기 위해서 뭐 무주택자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동의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이란 신축 아파트가 참 가뭄이긴 한데, 공급이 가뭄이긴 한데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약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 청약 통장에 얼마를 넣는지, 몇 년을 넣는지, 지역은 어딘지에 따라서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라면을 네. 사는데 왜 네. 요건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왜 이해하려고 해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걸 하나 더 극복하면 경쟁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으로 당첨받았던 물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받은 물건은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2021년에 당첨받은 거고 분양가가 5억 6천, 지금 한 6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 사실 대박인 물건은 제 동생 명의로 제 친구한테도 똑같이 추천한 단지인데 둘이 같은 단지에 같은 아파트로 된, 요새 좀 핫하거든요. 제가 분양받을 당시에 진짜 무슨 말이 있었냐면 미분양 사태 날 거다, 누가 오냐, 교통 안 좋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전 미래 가치를 본 거죠. 그때도 분양가가 이미 주변 단지에 비해서 한 1억이 올랐어요. 분양가 상한제 단지여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는 싸게 된 거예요. 4억 5천에 당첨을 받았는데 지금 8억, 7억 5천에 효과가 나와 있고 서울 5호선 뭐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분양가의 2배 조금 안 되게 3, 4년 만에 오른. 2년이 지나면 매도를 하면 비과세인가요? 예, 비과세여서 딱 세금 0원 내고 정확히 1억 넣고 3, 4억이 불리는, 1억이 한 5억이 되는, 4억이 되는 그런 마법인 거죠. 분양받은 그 동생분은 그걸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임대를 줘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로 지금 대출금도 충당하고 좀 남아요. 세입자 돈으로 그러네. 대출금을 내고 있는, 원금도 오.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에 10만 원 정도 좀 남는 상황이에요. 대출 이자랑 원금까지 내는데도 남는다고? 네, 그런 구조로 만들었던 게 정말 싸게 받았기 때문에, 청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경쟁률이 청약이라고 하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40몇 대 1 뭐 이랬을 거예요. 높긴 한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당첨받은 아파트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남들이 좋아 보이는 평형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 눈치 싸움이
반대로 되면 어떡해? 일반 공급으로 우린 넣는데 일반 공급 하루 전에 특별 공급이라는 걸 해요. 이게 특별 공급은 특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신청하는 건데 그때 경쟁률을 보는 거죠. 어떤 타입에 많이 신청했는지. 네. 근데 남들도 다 알고 신청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다 뭐 안 본다니까요. 벌써 저는 좀 어렵나요?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희 PD님 이제 당첨시켜드리려고 지금 이것저것 조건을 보고 있는데 제가 꼭 당첨시켜서 근데 청약 당첨돼도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 경쟁률이 0.11대 1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첨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0점 몇몇 대 1은 비싸거나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눈을 이런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릴 텐데 그런 건 애초에 안 들어가면 돼요. 제 친구가 청약통장을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음. 청약이라고 하면 다 신청해야 되는 줄 알고 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거다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넣었다가 당첨이 됐지. 통장이 날아갔습니다. 주변 시세 보는 법 이런 것도 저희가 카톡방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정보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25만 원까지로 월 납입금이 인정되는 걸로 늘어났어요. 왜? 그 유튜브로 보기에는 네. 10만 원을 넣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무조건 25만 원을 채워야 청약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거 yes or no 얘기해 주시죠. 초반 1년은 12개월은 25만 원을 넣으세요. 그 이유는 청약통장은 일반 공급 1순위를 하려면 12개월 통장 납입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12개월 안에 넣기 위해서 12개월 동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25만 원은 예치금도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그냥 2만 원으로 낮추셔도 돼요. 1년 동안은 25만 원 하시고 그 이후에는 2만 원으로 낮추셔도 되는데 여기서 공공 분양을 보냐 민간 분양을 보냐 좀 다르긴 한데 우선 민간 분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민간 분양이 저렴해요? 공공 분양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공공 분양 확실히 저렴한데 공공 분양은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청약통장에 돈을 꾸준히 넣느냐 그걸 봐요. 나이 많으신 분이 주택이 없는 사람이 꾸준히 통장에 넣었으면 짱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은 그런 거 없이 추첨도 가능해요. 점수가 적어도 전략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분양이 싸긴 하지만 꼭 그것만 바라보려고 뭐 이렇게 하신다기보다 일반 분양도 생각하시면서 12개월은 그냥 25만 원, 그 이후에는 2만 원. 그러면은 민간 분양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주식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 깼고 그 뒤에 다시 만들어서 한 1년 반 만에 청약이 당첨된 거거든요. 몇 번 그거만에 되신 건데요, 청약이? 한 4번 5번 만에 하여튼 저는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였어요. 결혼하기 네, 전에. 네. 만 30세 뭐 이상이면은 세대주 요건 1순위 요건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또 집요한 남자지 않습니까? 네. 집요하게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다 전화해서 다 따져서 물어봤죠. 부모님이 있더라도 제가 세대주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가점이 제가 한 17점인가 그랬는데 저희 단지에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가점이 제일 낮았던 걸로 들었어요. 점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략도 잘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으로 얼마 보셨다고요? 가족만 얘기해 볼까요? 동생이랑 본인이. 네, 동생이랑 제 것만 얘기하면 한 5억 정도 번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쎄 빠지게 여러분. 나는 쎄 빠지게 일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아 현타 오지. 아, 본인도 이제 해드린다니까. 내가 삼촌도 똑같이 해줬는데. 근데 참 마음이 따뜻하시군요. 아유, 청약도 투자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하네요. 들어가서 살기도 좋고 투자도 좋고요. 중간에 팔아도 되고. 저는 중간에 팔려고 했었어요. 돈이 들어가는 게 싫고 세입자 맞추는 게 너무 귀찮아서 팔려고 했는데 6억에 팔겠다고 통장 사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팔까 진짜 고민했어요. 1억 놓고 1억 5천 버는 거면 나름 괜찮잖아요. 네. 근데 그때 좀 버텼죠. 버티고 나니까 지금 1억 2억이 더 오른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는 투자다. 청약도. 아 청약이 전략이었다고? 내 동생도 해, 내 친구도 해, 삼촌도 저희도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막 뛰쳐내리려 그래가지고 무섭네요. 청약으로 돈 봅시다. 네, 좋습니다. 청약 얘기 잘 들어봤고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실 거고요. 저희 카톡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는 다 말씀드릴게요. 청약 얘기는 했는데 또 다른 이제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부동산 공부하면 제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찾아가서 일반 매물들 매수하는 겁니다. 구축 매수에 있어서는 또 방법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아, 네네.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투자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세입자를 끼고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사이의 금액만 충당을 해서 갭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피디님은 혹시 이런 방법 중에 어떤 매수 방법으로 구축을 매수하셨나요? 근데 이게 또 애매합니다. 이게 왜? 한 3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아하. 제가 경기도 구리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낙찰을 받아보겠다고 경매를 엄청 입찰을 했었는데 한 10번, 20번 떨어졌어요. 마지막 떨어진 그 물건에 입찰을 하고 이거는 내가 높게 썼기 때문에 무조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역인당님이 내 걸 뺏어간 거야. 40만 원 차이로 제가 떨어진 거예요. 아까워. 그 법원을 나오면서 전화했습니다. 보고 있던 그 일반 매물에 제가 경매 입찰했던 물건은 5구제곱이었고 네. 그거는 한 4억 7천대였고 84가 싸게 나온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산 건 6억 1,000대란 말이에요. 84인데 네. 무리해서라도 사야겠다.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대출을 알아보고 사지 않아요? 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 아. 매도자분이 급급 급매로 내놓은 거예요. 아하. 이제 사연을 조금 듣자 하니 이사를 안 나가셔도 되겠는 거야. 대출 금액이 적으니 후순위로 반전세를 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이사 안 나가서 좋고 윈윈하는 구조로 그렇게 사시고 나서 실제로 똑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 떴다고 했잖아요. 실거래가 많이 찍히고 있고 네. 그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2달 뒤에 경매로 나왔거든요. 네. 제가 산 금액보다 한 1,700 정도 높게 쓰셨더라고요. 낙찰가가. 아니 일반 매매가 경매보다 1,700 더 쌌다. 그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가 낙찰이 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급급 급매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출이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어쨌든 매도자를 살게 하시는 그 전략이 좋았고 협의를 해서 후순위로 반전세 살 수 있게 해줬던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또 잘 맞아가지고 사실 갭 투자는 집값이 날아갔을 때 못 잡기 때문에 일단은 사둔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막 집값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때 한창 바닥이었잖아요. 집값이 날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떨어져도 어차피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언젠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하나는 잡아놔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경매보다 싸게 샀고 지금도 거의 최소 뭐 3, 4천 남는 실거래 한 6억 5천? 그리고 또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 단지고 초품화여가지고 난 진짜 들어가서 산다는 생각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죠. 다시 한번 갭 투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매 금액과 이 전세 금액 세입자를 낀 상태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차이만큼의 현금을 내 걸 넣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값이 올라갈 걸 생각해서 미리 사서 팔거나 나중에 들어갈 생각을 하거나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고 하는데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올랐을 때 그 갭이 작아지니까 투자자들이 붙는다. 집값의 향방을 볼 때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이냐 이런 것도 네. 보잖아요. 제 단지가 전세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7억 넘게도 찍히고 있기는 해요.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우와. 구축이라서 그냥 한때 투자 정말 많이 했던 게 전세가율 보고 투자도 많이 했었고 맞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세가율 높은 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매매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자극이 된다. 그래서 전세가율 높은 게 좋은 단지라고 또 판단이 되기도 해요. 단기간에 팔거나 나중에 입주할 생각도 있어요. 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 내가 월 수입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내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취득세도 굉장히 크거든. 취득세 뭐 7, 800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저는 6억 1천에 샀는데 법무사비 복비까지 하면 6억 2천에 샀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딱 솔루션을 드릴게요. 좋아요. 빨리 그 집 하시고요. 혼인신고 하셔서 진짜 25년 로또 청약선들이 나오는 거기 하세요. 진짜 돼요. 빨리 팔아서 그 현금화 한 다음에 첫 번째는 각자 개인 명의로 일반 공급 청약을 넣는 거 하나, 뭐 애가 생기거나 하면은 혼신고해서 특별 공급으로 하는 거 하나. 원성님도 구축 매수 경험이 있다고. 와이프 명의로 빌라를 샀어요. 빌라를 구축 매수를 했단 말이야? 빌라. 되돌아보면 참 후회가 되는데요. 서울의 도봉구에 있는 창동이라는 곳에 GTX-C가 들어오고 네. 난리 나요 거기지요. 구축 빌라를 갭 투자로 매수한 거 갭 2천으로 매수를 했어요. 부동산 제가 청약 당첨이 됐잖아요. 당첨이 하나가 되고 보니까 와이프
와이프 거는 그냥 하나 됐으니까 청약통장 깨자.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경매 도전하기는 몇 번 했는데 떨어지고, 그 당시가 시장이 엄청 안 좋아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21년 말 22년 초 이랬기 때문에 뭘 사지 하다가 아파트 사긴 돈이 부족하고 서울 빌라, 그때 재개발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찾다 보니까 2천만 원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 변두리인 이제 도봉구가 된 거죠. 그래서 서울.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것도 좀 속긴 했지만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재개발 예정지다, 동의서 진구 중이다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3천만 원 갭 있던 걸 1,000만 원 깎아서 2천만 원에 사기는 했는데, 지금은 손해는 아니지만 똔똔 세입자 전세금을 끼고 빌라를 매입을 한 건데 3년 됐는데 여전히 가격이 그대로다. 근데 세입자는 바뀐 적이 없나요? 네, 세입자는 그대로 계세요. 저 전세금 올리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계세요. 보증보험 한도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보증보험 한도가 지금 129인가요? 126%입니다. 126. 네. 그때 146인가 그 시절이에요. 세입자가 낮춰달라고 안 하셨고요. 역전세는 안 났다. 네, 역전세는 안 나고 전세가가 살짝 올라와서 똔똔인 상황입니다. 갭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서 전세를 놓잖아요. 한도를 강제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한도에 맞춰주지 않으면 이 전세 세입자분들은 보증금이 보호가 안 되니까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채니까 괜찮지, 만약에 이렇게 갭 투자를 10채를 막 1,000만 원씩 해가지고 했으면 1억이야 1억. 그게 다 같이 떨어졌을 때 그걸 다 현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경매 넘어가는 거야. 빌라 갭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우선 부동산 초보분들은 빌라 하지 마세요. 부동산 가서 일반 매수가 아니고 무조건 경매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빌라는 시세 조사하기도 또 어렵기도 하고. 근데 서울 땅이라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년식이에요? 이제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리비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되겠네. 안 들었어요. 전혀 뭐 드린 게 없고. 그럼 얼마에 사셨어요? 2억 8천에 샀고, 2억 8천이라 2억 8,500에 손님은 있는데 아직 거래는 안 됐죠. 아쉬운 투자라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셔라.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도권 빌라 말고도 약간 한때 유행했던 게 지방 아파트 갭 투자. 갭 1,000이면은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지방은 여러 채를 사는데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졌을 때 약간 이게 조금 힘든 거죠. 지방 아파트도 유행했던 이유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불장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지방뿐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빌라도 다 올랐어요. 저도 그런 흐름을 탔던 건데 언제든 팔릴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경매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매를 알게 된 사람은요, 일반 매수 절대 못하고 뭐든 이제 싸게 살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자동차 이런 거 다 싸게 살 생각만 하고 경매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개인 간의 채무나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법원을 통해서 그 채무 정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무뿐 아니라 물건의 담보를 잡은 그런 사람들의 지위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시키고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해주는, 추가로 거기에 있는 뭐 세입자나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는 게 경매라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사는 것보다 절차가 좀 복잡하고 뭐 권리에 대한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있는 거지. 교과 과정에 없는 이제 내용들이라서 다들 생소하고 이게 뭐야라고 하겠지만 과정을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한 번 배우면 평생 쓸 수 있어요. 딱 봐야 되는 것만, 돈 벌 수 있는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또 경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로 뭐 낙찰받아 보신 거 있으실까요? 네, 경매로 그 아파트 하나 낙찰 받은 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명의로 받아서 2년 보유하려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비과세를 위해서 보유는 계속 하고 있고 갭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인천에 있는 아파트 낙찰 받은 거고요. 신축은 아니고 구축 아파트인데 그래도 시세가 4억 또는 3억 후반인데 2억 7천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3억 초반에 낙찰을 받았고 세입자는 한 2억 9천에 맞춰서 이야, 1,500만 원 정도 이제 넣어놓고 매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매 유료지를 통해서 물건 검색을 해서 찾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주의할 것을 표시를 해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고 돈을 물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뜻인데, 따져보니까 권리 분석해보니까 무시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유료 경매지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따져보고 빨간 글씨만 보고 패스합니다. 또 전 누구요? 집요한 남자. 집남. 파고 들었더니 그런 허점이 보여서 입찰을 하게 됐던 거고, 팔게 되면 그래도 뭐 1억에서 뭐 한 7, 8천원 남지 않을까. 부자네. 야, 경매 한 건으로 1억?
하락장에 산 것도 진짜 유효하다. 하락장 그 분위기 엄청 살벌했을 때 플러스 권리 분석의 까다로움 산 약 거죠. 1억의 차이. 하락장이 제 기억에 처음 하락장이 왔었다가 살짝 올랐다가 또 이렇게 맞아요. 빠진 때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또 빠질 때쯤 산 거여가지고 조사도 사실 많이 볼 게 없어요. 아파트는 뭐 손품으로 많이 팔았고 부동산 시세 조사했고 이런 정도만 했고 명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명도하는데 어려움 없었고 그 임차인이 알고 보니까 아내분이셨던 거예요. 100만 원 드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순순히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가주셨고 나름 이사비 쪽으로 좀 챙겨드렸던 게 좀 위로도 해드렸던 게 잘 명도되지 않았나. 저도 경매로 낙찰받은 게 있거든요. 어? 저는 서울에 빌라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서울빌라 아까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더니 나는 경매를 받았잖아. 결과적으로 감정가의 96%를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 제가 엄청나게 썩은 빌라를 빨간 벽돌 빌라를 96%에 썼습니다. 몇 천만 원 차이 났죠. 2등이랑 2등이랑 2,500만 원 차이 그래, 났어요. 봤어. 낙찰을 위한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맞네. 수익을 위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였어요. 떨어지는 걸 멈추고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같이 가진 게 없는 애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는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겠어. 근데 이제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가진 투자금으로 막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빌라들을. 근데 제가 한 3번, 4번 폐차를 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결혼을 생각한 남자친구, 지금 현 남편의 회사와 도보 10분 거리에 빌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팔리면 들어가서 살면 되지. 엄청 높게 쓴 거죠. 근데 난 내가 감정가의 96%를 썼는지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몰랐어. 폐차하다 보면은 정신이 나간다니까요. 제가 유튜브 기억나기론 그래도 팔아도 얼마 남겠다 이 계산이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쵸. 사실 결과적인 거지 않습니까? 명도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잔금 기준으로 한 3개월. 그러면 전 대출이자 생으로 3번 낸 거예요. 그 돈이 거의 한 240 정도? 이사비를 240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사 기간을 좀 조율해달라고 하셔놓고 조율해드리니까 이사비를 좀 받아야 된다고. 싱크대를 떼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힘들었네. 싱크대를 떼 가시고 그냥 가셔라. 이렇게 하니까 더해, 떼 가셔라. 더해. 명도가 이제 3개월이 걸리니까 이자는 나갔고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일단 인테리어 해. 근데 한 3개월 동안 안 팔리는 거야. 근데 그때가 겨울이어가지고 이사철도 아니었어요. 존버하면 팔렸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조금 모자라네. 매도하지 않고 월세를 맞춘다. 월세를 맞추면 보증금이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월세를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뭐 이자 나가는 게 있으세요? 이자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걸 판다 그러면 다 이것저것 든 비용 다 회수 가능해요? 2억 5천에서 2억 7천 사이일 것 같은데 이거를 2억 2천에 받았으니까 상당히 높게 받았죠. 2억 2천에 1,500 더해야 되고 그쵸. 2억 3,500 네. 취득세하면 2억 4천. 네. 근데 뭐 이것저것 이자 냈으면은 2년간 냈으면은 그래도 저보단 낫네요. 제가 일반 매수한 거보단 그래도 확실히 나. 맞아요. 뭐 저는 이것저것 비용 다 해도 취득세 고려해도 조금 손해 아니면 거의 똔똔인데 피디님은 그래도 경매라는 걸로 싸게 샀기 때문에 2,500 높게 받았어도 인테리어 1,500 했어도 그래도 조금 남을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등이 1억 9천대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 차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빌라를 경매로 살 거면 수익률을 그래도 30-40%는 계산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안 되면 이렇게 하지, 안 되면 뭐 내 사무실로 쓰지, 약간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첫 낙찰 경험인가요? 하나는 지방 아파트 경매를 해가지고 단타로 팔았습니다. 500, 60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겼네. 지금 보면 그런 행동은 안 할 거잖아요. 안 우리는. 하지. 더 싸게 사야지. 그럼 경매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 마음고생만 겁나 하고 그 아저씨랑 겁나 싸웠어요. 그 나가달라고? 오! 순간 눈이 뒤집힌 거야. 그래. 계속 폐차라니까 낙찰이 목표가 된 건데 지금 보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좀 더한 것 같아. 이 부글부글 하는 게. 폐차래도 다음 물건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건 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
경매는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는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실거주할 집을 경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빨리 2년 안에 또는 2년 지나서 팔아서 돈을 자꾸 불려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젊으신 분들이라면 실거주 필요 없고 빨리 단타 매도로 파셔서 투자금 계속해서 불리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보고, 물론 세금적인 부분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뭐 매매 사업자라던가 이런 방법들이 다 있어서 빨리빨리 돈을 불리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리는 경우도 좀 많이 봐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게. 아니 근데 보시는 분들은 나의 상황에 맞게 너무 어렵잖아. 빨리 나의 상황에 맞게 어려우시죠? 상황을 DM으로 보내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뭐 무료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방법. 네. 공매입니다. 공매. 공매가 뭐죠? 공매. 경매랑 비슷한데요. 공매는 개인 간의 또는 이제 금융기관과의 채무가 아니라 세금 압류나 세금을 내지 못한 걸 인해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매로 붙여서 세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돼서 세금 환수를 하고 조세를 충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경매랑 뭐 권리 분석하는 게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어려워요. 경매보다 난이도가 살짝 높다. 경매를 먼저 배우신 분들이 공매를 하면 수월하긴 하신데 공매를 처음부터 배우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법정 기일도 따져야 되고 우선순위도 다 따져야 돼서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이것도 연습하고 익히면 별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무료 강의 때 한번 알려드릴 테고요. 공매가 좋은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일반 투자자들도 그런 인식이 있어서 잘 안 배워요. 경쟁률이 더 낮죠. 네, 그래서 확실히 경쟁률이 확 낮아요. 아파트 뭐 우리가 경매로 하면 뭐 20몇 대 1, 30몇 대 1 이렇게 나오는데 공매는 진짜 많아봐야 10대 1? 뭐 이런 정도라 기본 뭐 3대 1, 5대 1이 수두룩 백백이에요. 저도 뭐 입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좀 참고 있습니다. 왜 참고 계세요? 청약 갈라고. 오케이. 공매가 좀 더 어려운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매랑 공매 가장 큰 차이가 사실 명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도 소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협의가 안 된다. 그럼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불안함 때문에라도 공매를 좀 많이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피디님은 주변에서 공매로 명도 소송까지 본 적 있으세요? 난 지금 2년째 명도를 못 하고 있어. 오빠랑 같이 투자를 했던 사례인데 빌라를 낙찰을 받았어요.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 어르신께서. 저희 강남매는 마음이 좀 여립니다. 무보증금에 월세를 놓은 거야. 월세는 다행히 잘 내주고 계시는데 이게 2년 가까이 됐어. 돈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처리를 해야죠. 추천드리는 게 법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무사님 섭외하셔가지고 비용을 드리고 아예 명도를 싹 맡기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랑 계약을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매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집요남은 해냈을 거예요. 그렇죠?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분의 이삿집을 알아주더라도 저는 이렇게 내보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못하신 거예요. 나 같은 애들은 공매하면 안 돼. 청약 그래, 나 그거 아파트. 마음이 아파. 자원봉사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화를 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매 사업자를 내서 단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명도 과정이 길어지니까 이거 그냥 2년 보유하고 비과세로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살고 계시는 분한테 매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분 2년 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계약갱신권 쓰면. 근데 아직 계약서를 쓰진 않았어. 근데 계약으로 보겠지? 왜 계약서도 안 썼어요? 기한을 달라라고 하셔서 그럼 반년만 사시는 걸로 하자. 근데 그 반년 동안은 월세를 65만 원씩 주세요 한 거지. 근데 그게 지금 1년 반이 된 거죠. 계약서를 안 쓰고 무보증금으로 월세를 받았다. 이것도 경험일 거예요. 이렇게 맞아. 이제 안 해야 되고 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 명도로 가실? 살려줘.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매라서 명도가 어려웠다기보다 절차상 어려운 게 맞지만 이거는 피디님의 성향상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주변에서 이 명도 소송까지 가면서 명도를 못한 사례는 전 못 봤어요 사실. 그 이유가 살고 있는 사람을 압박하고 쫓아내고 그렇다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해서 좀 챙겨줘서 내보내면 그분도 알아서 나가거든요.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파산자 공매 편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과정이 어렵지만 할만하다, 경쟁률
낮아서 수익률 높게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기숙사들 같은 것도 싸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뭐 유찰이 되는데 공매는 빠르게 유찰이 되다 보니까 매일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받아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주 입찰할 물건들을 저 나름 메모장에 써놔요. 캘린더나 6월 첫째 주는 뭐 봐야지 해서 계속 보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가지고 보지 않으면 청약처럼 그렇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기는 해요. 공매 투자 경험으로는 저는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낙찰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낙찰 받았다가 낙찰이 취소가 됐어요. 시세보다 싸게 7천만 원 단독으로 받았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이었는데 검단 구축 아파트였는데 취소된 이유가 공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미납 때문에 압류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세금 미납이 한 1억밖에 안 됐어요. 갚으셨구나. 그분이 1억을 갚으셨어. 공매 사건이 취소가 되면서 저는 낙찰 취소가 됐는데 한 7천만 원 싸게 받았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사례긴 합니다. 이렇게 공매로도 단독 낙찰 받았듯이 싸게도 경쟁률 낮게 받을 수 있는 게 공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법한 파산자 공매입니다. 이름 살벌합니다. 네, 살벌하죠. 뭔가 무서워 보이죠. 네. 제가 지금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파산자 공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파산자 공매가 유료 경매제에도 나오지 않은 정보고요. 이 강의를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아직 그래서 블루오션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뭐 토지, 아파트, 빌라, 뭐 상가, 자동차, 뭐 시계, 회원권 다 나오거든요. 싸게 돼요? 엄청 싸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도 여태까지 다 따져보니까 30개 정도 받은 것 같고 이야. 파산자가 진짜 싸고 좋은데 파산자 공매가 대략 뭐냐면 채무가 있으신 분, 제가 빚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원래 사실 그걸 다 갚아야 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파산이라는 걸 해요. 빚 몰라요, 안 갚아, 내 인생 쥐지야 하면서 신용을 터트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빚도 없어지고 내 소득도 원래 없어야 돼요. 소득도 다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깐나내기가 되는 거예요. 소득과 신용은 깐나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나 담보 물건들을 법원 통해서 정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경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파산자 공매라고 따로 진행되기도 해요. 뭐뭐 받아보셨어요? 아파트 받아봤고 법인으로 받아서 빨리 팔았고, 법인으로 사면 취득세가 12% 아닙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이제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략적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공시지가가 2,700인가? 그랬습니다. 낡은 아파트인가? 5층짜리의 아주 낡은 빌라. 빌라처럼 생겼군요. 네, 오래돼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빌라였는데 2,700이 공시지가였고요. 제가 얼마에 받았냐면 1,515만 원에 받았어요. 공시지가보다 싸게 받았다는 네.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공시가의 거의 1.5배 정도가 시세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네, 1.5에서 2배 정도가 시세인데 저는 심지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낙찰을 받았다. 이거를 2,730인가 팔았고요. 와. 7, 8개월 정도 만에 팔았던 것 같고 1,500에 사서 뭐 2,700에 팔았으니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이었는데, 이것보다도 아까 PD님이 명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집이 썩음썩음한 것도 있는데 그 집에 살고 계시던 분이 2명이 살고 계셨어요. 엄마랑 딸이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시면서 약자계층, 장애인분이 이제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은 월세를 10만 원에 이미 계약을 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보증금이 없이. 네. 근데 10만 원을 내고 있으면 저랑 새로 계약을 하면 새롭게 제가 다시 그렇죠. 월세를 바꾸거나 이분 나가시게 해야 되잖아요. 네. 나가시게 하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살 곳이 없어. 돈이 없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보증금은 냅두고 월세를 올립니다. 제가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무보증에 30으로 한 이유가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요 3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라고 해서 그 주거급여가 있는 걸 알았고 이분을 주거급여를 받게 복지센터 다 도와드렸고 30만 원을 받았지만 이분한테 5만 원을 페이백 해드렸어요. 저는 실제로 25만 원을 받지만 이 세입자의 돈은 한 푼도 안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다른 분께 이제 2,700 매도를 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씀 정도 드리고 매도를 했던 그런 사례였어서. 대박이다. 그럼 1,500 넣고 월에 25만 원씩 생긴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한 7, 8개월 받았고. 그것도 큰 수익인데 사실. 네. 저도 월세를 처음 받아봤어요. 이때 일을 안 하고도 따박따박 같은 날 월급 외에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를 샀던 경험도 있고 토지도 사서 싸게 판 경험도 있고 자동차도
실제로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사고 팔아서 딜러는 아니지만 건마다 한 300만 원씩 벌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잡종이거든요. 하나만 안 하고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만 하는 건 좀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경매도 할 줄 알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공매도 하면 또 다른 경쟁하는 거고 맞아요. 또 파산점 또 블루오션 가면 아무도 모르는 것도 하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죠. 파산자 공매 분야가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되게 물건도 재밌는 게 많고 원성님을 통해서 파산자 공매라는 걸 알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네. 에어팟 한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야? 오른쪽 에어팟 이렇게 72,000원에 올려놓은 거. 72,000원은 감정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비싼데 관제인 맘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잘못 올리셨네. 자전거도 있고 다 있어요. 오늘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기 올 때는 사실 조금 지쳤고 차 안에서 네. 싸우면서 와가지고 지쳤는데 돈 얘기는 또 하다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에 다양한 얘기를 해드리니까 재밌게 또 얘기했었던 것 같고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잖아요. 맞아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경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발. 항상 주의하면서 투자하시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카톡방도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드릴 예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청약 정보 뭐 이런저런 부동산 정보를 다 드릴 텐데 관심이 가는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